1호 공약 무엇인지 그리고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 캠프의 1호 공약은 작고 강한 정부를 통해 자유롭고 또 효율적인 나라를 이룩하기 위한 13부처 정부 개편안입니다. 네.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부처들을 흡수 통합 그리고 재개편해서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의 3부총리제로 나누고 그 아래에서 좀 더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안보, 전략, 사회로 이 분야를 나눠서 3부 총리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네. 이 지방의 권한을 조금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선회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 그 강한 정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정해서 가급적이면 그 지자체 혹은 개인 혹은 기업들의 자유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은 안보 전략 사회라는 것에 녹아 있고 각 부의 이름들은 각각의 실행 주체를 분명히 함으로써 역할과 책임을 물으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소멸까지 이어지는 이런 해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많은 권한을 지자체의 일부 이양하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부 부처 개편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에도 방점을 좀 찍고 계신데요. 이 부분도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여야가 진행하고 있는 국민개혁, 모술개혁안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잠시 더 내고 더 받는 체제로 개편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미 출생해 있는 초등학생부터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국민연금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인구 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연금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시점을 정해서 그 이전까지 납입한 것들에 대해서는 구연금으로 그리고 그 시점 이후의 것들은 신연금이라는 새로운 계약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최소한 낸만큼은 받을 수 있다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국민들께 드리고 다음 세대가 어느 정도의 인구 구성과 인구량을 유지하든지 거기에 맞춰서 항상 유연하게 대처하고 국민께 최소한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신연금 제도로의 개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래 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에 좀 방점을 좀 찍어주셨고요. 네. 이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지역 소멸 해법입니다. 어떤 부분 제시하시겠습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실질적인 권한을 더 키워주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에서 밀착된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법인세라던가 최저임금의 경우에 지금 법인세의 경우에는 국세분이 있고 지방세분이 있는데 그 국세분 중에 일부를 감면하고 그걸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 해당 법인세 부과에 대한 전면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법인세 경쟁체계를 지자체별로 하게 되는 것이죠.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기초최저임금은 결정을 하되 지방의회에서 그것을 30% 정도의 범위 내에서 가감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조세 재정의 자치분권을 강화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지자체의 정책들이 아무래도 생활 밀착형이다 보니 현금 살포나 포퓰리즘 쪽으로 경도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자체가 일자리 유치로서 경쟁하고 그래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고 또 그 결정의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노조는 물론 자영업자 등의 입장을 모두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활동이 그 지역의 맞춤형으로 전반적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 차등화라기보다는 지역의 그 최종 권한을 주는 것이고 기초 최저임금은 중앙정부 소속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최저임금 수준은 맞춰 놓은 상태에서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좀 주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기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한 상하방으로 30% 정도의 캡을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는 아마 앞으로 논의가 될 것입니다. 네.
네, 기초 최저임금은 정해놓은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이 지역별로 이제 차등을 두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또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 세종시가 이제 행정수도로서의 완성을 이제 뭐 여야 모두 네. 이제 공히 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개혁신당 네네. 입장에서는 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그 10대 헌법 개정안을 낸 것에 첫 번째로 수도 기능 분산의 헌법 명문화를 넣어두었습니다. 지금 대전, 충남, 세종 이 지역에 국회를 이전하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렇죠. 모든 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구호에 그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도 이전 자체가 아니라 기능을 분산하는 것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헌법적인 근거가 부재합니다. 네. 그래서 이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법적으로 불안정하다. 이것이 논란의 중심인 것인데요. 네. 저희는 이 헌법상에 행정의 효율과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 기능의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수도의 개념이 고정된 공간이 아닌 기능적인 개념으로 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도, 입법수도 이전에 헌법적인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란이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종시를 포함한 수도 기능 분산이 조금 더 속도감을 가지고 추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헌법에 명문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시니까 이것은 뭐 국회 완전 이전과 대통령실 집무실까지도 이전해 오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계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전체적인 어디까지 이전하겠다는 것은 시기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문제, 그리고 네. 헌법을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여야 공이 이 개헌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가급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헌법에 명문화하되 그 범위까지는 좀 여야가 같이 논의를 해보겠다 정치권에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우리가 가장 당면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경제와 외교 분야입니다. 이 경제 네. 저성장 극복을 위한 이 최우선 정책 어떤 부분 꼽으시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는 산업 구조가 좀 고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인데요. 현재와 같이 빠르게 변모하는 세계 환경에서는 혁신적인 과학기술 개발 그리고 신산업 영역의 발굴이 없다면 글로벌 산업 확대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도 없고 또 국내 생산인구 감소를 극복하기도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속도에 문제가 된 이상 시간을 두고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당장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신속히 발굴하고 즉시 적용 가능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적으로 넓은 관점에서는 규제기준 국가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국민 피부에 와닿는 공약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가맹 플랫폼 공동책임제라는 것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규제기준 국가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현재는 글로벌 환경에서의 모든 산업과 사업이 디지털 환경을 통해서 국경 없이 확장이 되고 있죠. 그렇죠. 우리도 외국의 그 기업들의 물건을 즉시 인터넷 플랫폼으로 사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 예. 이 산업에 따라서 이를 선도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IT의 경우에는 미국, 바이오는 뭐 일본 이런 식으로 이런 선도하는 국가들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도 그 수준에 맞게 파격적으로 개혁을 하자는 겁니다. 이 다행히 아직은 AI를 비롯한 이 기술 변화가 비교적 초기 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체로 골고루 발전해 있기 때문에 따라잡기가 좋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격차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장 앞서 선도하는 국가들과 즉시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미래 생산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데이터 특구라던가 이런 것들을 시범 도입해서 디지털 금고 그리고 규제 기준 국가제 기반의 원스톱 인허가 체계를 결합해서 데이터의 스위스 뱅크와 같은 그런 보호도시 모델의 데이터 특구를 개발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즉시 도입 가능한 먹거리를 개발하자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 특구를 개발해서 즉시 개발 가능한 그리고 규제를 네. 좀 낮추고 그래서 약간 그 선진국이 지금 선도하고 있는 것을 좀 따라잡아야 한다. 지금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모두가 이제 같은 얘기를 하세요. 뭐 AI에 뭐 100조를 투자하겠다. AI 관련 분야를 개발하겠다. 그런데 이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인프라를 이용해서 데이터 특구를 만들자. 이렇게 이해해 보면 되는 겁니까?
인프라만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예. 투자의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투자의 지금 방향. 여야에서 이야기하는 AI에 몇 년도까지 몇 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것들은 예. 글로벌 규모와 비교해 보면 심지어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한두 달에 소요하는 재정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의 규모로는 어차피 싸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발상을 전환해서 그들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한국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보안과 안보에 있어서도 저희가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방향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 데이터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 국가의 운영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전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른 나라와의 기술 개발을 통해 원전을 수출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와 전력 전반적인 우위를 세계적으로 선도를 하게 되면 그 외의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외교적으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규모로서 앞서갈 수 없다면 더 정밀한 방향 그리고 더 획기적인 방향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재정 규모와는 비교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규모의 경제를 따라가기보다는 전략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것 중에 하나의 예로 데이터 특구를 제시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AI 시대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또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력을 좀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중요할 텐데 이 부분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어떻게 보시는 입장이십니까? 개혁신당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력 생산에 있어서는 아주 혼합적이고 융합적인 에너지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양당에서 이야기하는 기후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이것이 환경보호라던가 글로벌한 규제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산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력의 양과 전력의 안전성은 어느 정도인가를 고려했을 때 이것을 모두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아리백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것을 생산 혹은 사용 자체를 100% 친환경 에너지로 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한 원전 그리고 수출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수준 높은 원전을 기반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들을 혼합하는 방식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미 관세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 안보라던가 경제 발전, 자유 수호라는 관점에서 저희 당의 입장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의 협력은 여전히 대한민국 외교의 필수적인 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 미국의 보호주의적인 정책이 계속 아주 급변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촉발된 비정상적인 국가 간 경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중심 정책 그리고 그에 따른 유럽 연대도 강화 그리고 동북아도 긴장이 고착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 국제적인 이해관계의 변화에 얼마나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만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경험 그리고 감각 특히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가장 빛을 발할 만한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교 방안으로서는 방금도 이 디지털 특구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대체 불가능한 과학기술 중심 국가로서의 외교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연구개발이라던가 방산협력 등을 통해서 중단 불가능한 외교를 이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환경보호나 인권과 같은 국제사회 공동가치 수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경제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정신적으로 이념적으로도 책임 있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 정치입니다.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앞서서 수도기능 분산에 대해서는 대전 세전 충남 말씀드렸고요. 예. 저희는 지금 행정부 감시를 맡고 있는 감사원이 현재 대통령실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을 하고
헌법성 독립성을 확고하게 지켜줌으로써 행정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가 너무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앞으로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일정을 개편하는 것 또한 2년마다의 평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회의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던가 사법 독립을 보호하고 또 대통령의 사면권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국회도 그 대통령실도 너무 큰 권력을 혼자 휘두르지는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당의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연성헌법 체계를 도입하자는 것인데요. 네. 87 체제 이후로 여러 번 개헌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그렇죠. 한 번도 실현이 되지 못한 이유는 이것이 너무 공고하게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 삶에 대해서 좀 살아있는 규범으로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시대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네. 저희는 기본 조항을 경성, 일반 네. 조항 연성으로 구분을 해서 네. 선거 일정이나 사면제도 등을 좀 유연하게 네. 신속히 바꾸고자 합니다. 네.